안녕하세요. 연수대원 조원용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연수원 방문해 주신 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강연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시간 반 정도 저에게 시간이 있나요? 또 석식을 드셔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죠? 아니에요?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PT는 몇 장 안 되고요. 우선은 이 얘기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나요? 오늘 처음 봤는데. 아직은 못 믿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매우 저신뢰 사회거든요. 어떤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가 100% 맞겠거니. 아니야, 뭐 그래도 저 정도면 신뢰가 되지만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토론은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토론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생각의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만 알게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상대방 토론자 그리고 상대방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크게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요? 예, 끼어들기 하고 있죠. 저는 집이 분당인데 여기 수원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이 차가 지금 끼어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차들이 비켜주고 있나요? 안 비켜주죠. 왜 안 비켜줄까요? 자기가 먼저 가려고. 여기 제가 신뢰라고 써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이번에 비켜줬는데 다음에 제가 저렇게 끼어들 때는 비켜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쭉 보시면 2차로로 빠져나가는 차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끼어든다는 건 이 사람이 여기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일로 끼어들려면. 근데 얘는 왜 이 앞에서 끼어드냐 이거죠. 왜죠?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끼워준 사람, 끼워주지 않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끼어드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끼어드는 사람의 문제죠. 근데 사회가 발전하고 각각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내가 깜빡이를 켜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사정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왔겠거니 하고 비껴줄 수 있는 신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나 독일에서 깜빡이를 켜면 대부분의 차들이 정차하고 비껴줍니다. 왜? 저 사람은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끼어들겠지라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자식, 그건 좀 기다리지. 기다리지 어디서 끼어들고 절대 안 끼워줘. 우리나라는 깜빡이 켜면 더 안 끼워주잖아요. 그런 게 사회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례 하나 들었죠. 이게 뭐예요? 많이 보셨죠? 횟집 수족관이잖아요. 여러분들 회 좋아하세요? 예, 제가 사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횟집에 수족관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는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잡고 나서 한 5시간인가 6시간 정도 지난 회가 훨씬 맛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숙성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활어라고 하는 가짜 생선을 좋아하죠. 이것도 왜 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 네가 언제 잡은지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횟집 앞에 수족관이 있어서 적어주세요. 해도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란한 스킬 아시죠? 탁 바꿔치기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거 실질적으로 팩트를 보고 나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잘못이죠?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쌓이게 되면 사회에서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 싸우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도 좀 지켜봐야겠다고 했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게 다 사회적인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 민주시민교육 얘기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이게 지금 파일이 세컨 파일이 아니라 다른 걸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우선 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래 저 사람이 저런 경력을 쌓아왔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생각을 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라는 이 조직의 전임 교수로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여기 많이 출강을 하시는데 여기 전임으로 계신 분들은 7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전공했는데 법학을 전공한 저 1명,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 이렇게 박사님들 계십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제가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외국 선거 관계자 한 200분 정도 오셨을 때 호텔을 빌려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런 강연을 한 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뭘로 했을까요? 영어로 얘기했죠. 영어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앞에 한 10분 정도만 하고 이제 동시통역을 맡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죠? 여기 있는 거 요건데 포디움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뱃살을 가려주는 엄청 훌륭한 기구인데 치워놔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행사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제학술대회인데 국제학술대회에서 여러 학술 활동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TV에 출연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9급, 그때 8급이 없었으니까 7급, 6급, 5급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국정감사 때 질의서도 많이 쓰고요. 예결사위원회 아니면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법제사업위원회, 예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비서관을 했었는데 하루는 제가 한 2주 정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첨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민영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공사잖아요. 그때 한참 이명박 정권 때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당 비서관이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인천공항공사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팔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돌아보니까 인천공항공사를 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예결위 위원님 계신가요? 예결위 위원님? 없으신가요? 상임위, 국토위 계신가요? 안 계세요?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애써 웃고 있는 표정을 보이고 있죠. 부의장님 국토위시구나. 봤는데 이상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차기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거든요. 계상을 하는데 이미 2007년도에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는 걸로 계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재산을 팔게 되면 국가에 돈이 들어오나요, 나가나요? 크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들어보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돈을 액면가로 해놨다는 거죠.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근데 인천공항공사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때 인천공항공사하고 기업은행을 같이 매각하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국가재정법을 처음부터 살펴봤더니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금액보다 돈을 많이 받아서 빼내게 되면 이게 이여금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세계의 이여금인데요. 국가재정법상 용어로는. 이거는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나 결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죠? 기획재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민영화해서 세계경으로 남겼던 게 제가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때부터 따져보니까 20조가 넘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재정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상 특별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은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자 1순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국회의 통제 받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건 좀 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국회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이랑 KBS, MBC 중에서 한 군데를 딱 찍어서 특종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선일보에 줄까 동아일보에 줄까 하다가 동아일보에 줬어요. 당연히 일면 탑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친구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킬 당했다. 그래서 내가 밀고 밀어서 그냥 경제면 일면 탑에만 넣겠다. 기재부가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에 김강림 의원이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후속 기사를 다 막았어요. 다 막고 나서 우리 의원한테 주어진 건 특별교부금 50억이었습니다.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국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거든요. 정책만 했기 때문에. 의원한테 얘기를 했죠. 의원님, 제가 이렇게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고 만들어낸 건데 이걸 팔아잡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저 예산이 필요하고 뭐 체육관도 지어야 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표 쓱딱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 분명히 제가 공익이라는 거 국가 이익이라는 게 분명하다. 여당이지만 이건 분명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의원은 그걸로 흥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글을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으로 박사를 받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렇지 변호사 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걔네도 애들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시긴 하셨지만 아무튼 그렇죠. 근데 로스쿨에서 저는 항상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딱 들어가 보면 알거든요. 들어가서 본인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가 이제 검사 임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여타의 다른 조직 로클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직에 임용되는 친구들은 자기 생각을 명확히 얘기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저는 PPT가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기분 나빠하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모여있고 뭐 150명 이제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강의도 들려주고 저야 어차피 여기 조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강사료를 받지 않지만 50만원 몇십만원 줘가면서 국내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여기서 듣는데 이게 제 사비로 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비로 하는 건가요? 누구 돈이죠? 이 1,700만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기수 만드는데 이거 누구 돈입니까? 아니 내 돈도 아니고 여러분 돈도 아니라 누구 돈이에요? 이거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못하죠. 네, 당연히 대답 못하죠. 제가 뭐 이거 하지 마라, 해라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근데 제 나름대로 이 강의가 끝나면 윗선에 보고를 하던 아니면 기회가 되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던 이 사업은 접어야 됩니다 얘기할지 아니면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제가 물어봤을 때 누구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오셨어요? 예. 선거 연수하나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다른 분들 좀 많이 사는 보고 싶어서 그걸 왜 국가 돈으로 하죠?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와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대학생 국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하나이글스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제 페이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 공식 페이지보다 제가 더 컸었는데 그때 하나에서 1인당 5,000원씩 해서 팔라고 때 팔았으면 참 여러분들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을 텐데 저는 안 팔고 있었는데 99년도에 하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했거든요. 그때 잠실구장에 난입한 2명 중에 1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마운드에 흙을 풀고 부대성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경찰에 쫓겨서 나왔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이글스 경기를 보면서 혹시 하나팬 계세요? 1등 신랑감 하나팬 계십니까? 없어요? 참 그렇구나. 네. 참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이글스가 응원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강 한화 맨날 치면서. 그리고 웃기잖아요.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 국회? 쏘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깠으니까 띄워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활동하시는 걸 봤어요. 봤는데 이거 봐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열심히 하는 건 좀 보이거나 열심히 참 열심히 하는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을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박수가 나오면 조금 박수가 펼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선거하고 민주주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로스쿨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던 대학생 학부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연수원이라는 데에 와서 강의를 듣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데에 와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 얘기를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선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어떤 경우에서는 야 참여만 하면 돼. 참여해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표 행사하면 투표율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나요? 전 세계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저 위에 있어요. 훌륭한 나라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있다라는 거죠. 선거의 핵심 가치가. 그러면 지금 선거라는 걸로 이루어지는 대의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의제를 싹 다 바꿔버리자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접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아니야. 그러면은 대의제 문제가 있더라도 좀 고쳐서 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좀 후자에 속해 있는데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한국헌법학회 기획이사하고 있고 대한교육법학회 홍보이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인싸는 아닐 수 있어도 아싸는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예전에 있었고 이게 노란색으로 제가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죠. 제가 막 떠들어대지만 한국헌법학회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쟤는 바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별상 아닌 것 같지만 평생 한 번 받거든요. 신인상 같은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은 논문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학술대회에 가서 토론하는 건데 표정이 어떤가요? 정말 나이가 많다고 연구 경력이 많다고 그래서 옳은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썩소를 나요. 누가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프로라고. 이 얘기는 지방자치 쪽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지방자치만 연구한 분이세요. 여러분 지방자치가 좋은 개념인가요? 좋은 개념이죠. 왜요? 지방자치가 왜 좋죠?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작년에 개헌 논의가 한참 많았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금은 뭐만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만 제정할 수 있잖아요. 법률안 제정권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방법률과 법률을 구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건데 저는 우리 엄마한테 11년 전에 이미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에 살고 있는데 성남시의 지방자치가 경기도보다 중요하냐? 중요하대요. 이 임해동은 중요하대요. 그러면은 뭐 제가 아름마을 살고 있는데 아름마을 중요하대요. 저 111동 1101호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법률안 제정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래 선거는 아름다운 거고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라는 거는 쉽게 결론을 내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디모크라시라고 얘기하죠. 제가 미국의 헌법을 공부하러 갔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들은 헌법이 없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니네 나라 헌법 공부하지 왜 미국까지 와서 헌법을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법학과에 계신 분 계실까요? 아, 법학과 훌륭하십니다. 거의 멸종 직전에 법학과에 다니시는 법학과 학생한테 질문을 해야겠다. 헌법 몇 개 종류로 되어 있죠? 제가 8만 대장경이 정확히 몇 개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헌법 몇 개 종류이죠? 110 몇 개? 아니에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54개요? 언제 줄었지? 87년도 이후에 한 번 더 바뀌었는데 130개 종문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죠? 헌법 130개 종문 한 번 읽는데 한 15분? 20분도 안 걸려요. 혹시 읽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법학과 학생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학생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뭐 나한테 안녕하는 거 읽어봤다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헌법이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의 최종산물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저는 뭐 외국 얘기하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헌법을 이렇게 딱 줘요. 초등학생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기 힘든데 미국은 또 수정헌법이잖아요. 왜 이해하기 힘든데 이걸 왜 주나? 라고 생각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 말이 안건이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최종 산물이야. 언젠간 너도 이걸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 그런 교육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딴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자꾸 딴 얘기를 해요. 헌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신경 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민족의 대학자가 한 명이 나타났죠. 김재동 씨라고. 대학자가 나타나서 조선관부의 대학자가 나타나서 헌법 1조이랑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모여 계신 헌법 교수님들 저 포함해서 다 진짜 반성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제가 김재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 사람은 헌법이라는 개념을 사람들한테 저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도대체 헌법을 전공하고 특히 국립대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공무원 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 밥을 먹으면서 왜 국민들이 헌법을 잘 모르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헌법이 매우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죠. 심지어는 로스쿨에 계신 헌법 교수님들도 오해합니다. 한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생각나시죠? 뭐 촛불 들고 막 다들 그러셨을 텐데 거기에 JTBC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세 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핫 이슈가 거국 중립내각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다들 이제 정치에 관심 많으시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걸 얘기하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라고 몇몇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야당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고 단 한 줄도 써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상황에 단 하나의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죠. 국회의원들 3분의 2 찬성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권력 분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해득실만 막 따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교수님들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양심 전혀 없다. 그 헌법 교수님들이 저보다 20년 더 열심히 하시고 오래 연구하신 분들인데 이 얘기를 모르겠어요? 아니죠. 학자의 양심 따위는 다 개나 줘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죠. 민주주의는 디모크라시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잖아요. 뭐뭐주의라고 하면 뒤에 이승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같은 거 이승이 안 붙잖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불안정적인 거라서 실질적인 거를 추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앞에 있는 데모스는 아무리 어렵게 설명을 해도 이 두 가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수결 들어보셨죠? 우리 초등학교
선거 때부터 막 했잖아요. 피곤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나가세요. 피곤하신 분들 나가세요. 졸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수결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는 전체 국민의 의사대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 마지막 파일이 아마 지금 여기 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여기 있는 상태로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표라도 많은 사람 마음대로 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황금률입니다. 다수결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 선의 의미가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한 65분, 7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보면 근데 70명 중에서 한 명이 반대. 그러면 만장일치가 선이라고 본다면 한 명의 가치와 69명의 가치가 동일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줄여가고 늘려가 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2명 대 68명, 3명 대 67명 줄여나가고 늘려나가면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예, 50% 플러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게 머저리티 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머저리티는 다 아시겠지만 마이너리티의 반대말이죠. 한 표라도 많으면 내 맘대로 행사하겠어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국민의 의사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민의 자기지배, 자치정 이렇게 표현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 김재동 씨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헌법 제1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1조 2항은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막 소리치잖아요. 국가랑 국민이란 말입니다. 막 하면서 뭐 사람들 막 울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고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왜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있어요?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면 저 빨리 그냥 애고로 갈래요. 저 애가 3명이라서. 네?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70명 사람의 생각도 다 달라요. 맞나요? 하나이글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두산베어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LG 팬도 있고 다 있어요. 와이프는 LG 팬들 참 요즘 좋겠더라고요. LG 팬들 축하합니다. 아무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 주권자입니다. 소버린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주권자인데 다르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해요? 죽이나 막 힘센 사람이 막 가둬놓나? 아니잖아요. 어떻게 결정하죠? 우리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딱 하나밖에 우리는 예정 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네, 선거에 투표합니다. 선거에 투표해서 누굴 뽑죠? 누굴 뽑아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지방자치단체 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 장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다 뽑잖아요. 다 뽑죠. 그러면 내가 주권자예요. 주권자는 뭐 인민주권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빼뿔주권, 내신주권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싸웠었는데 요즘 학교에서 결론이 났어요. 다 뻥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선거에 투표하는 것밖에 없고 좋은 그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들이 자기가 통치의 일을 하는데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못한다라고 학자들이 스트릭하게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주권자로서 주인의식 갖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대표자를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몇 명이 뭐 50%, 60%, 70% 투표, 100% 투표하는 게 최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데모스는 두 가지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불충분한 개념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도 굴러는 가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사회가 굴러간다고. 그럼 뭔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전업학생으로 2년 반 정도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헌법 1조형이 있더라고요. 김재동 얘기를 유튜브에서 봤어야 되는데 안 봐가지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다 들어서 알 겁니다.
공화주의 아세요? 되게 생소하죠? 몇몇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지만 제 책을 안 봐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공화주의의 공화는 레스포블리카라는 말에서 인용된 겁니다. 우리 리퍼블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인민의 일, 뭐 공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개념은 아까 데모크라시하고 매우 달라요. 데모크라시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리퍼블릭은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얘는 가치 지향적인 개념이에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서 어떤 법안이 가결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 가결됐어. 본회의에서 51대 49로 가결됐어. 끝! 이게 아니라 이 법이 좋은 법이어야 돼. 공공의 이익에 합치해야 돼. 라는 개념이 공화라는 가치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얘기하잖아요. 우린 또 세계 최초 이런 거 좋아하니까 국뽕을 제가 좀 드리자면 1919년도에 3.1운동이 있었죠. 4월 달에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임시정부가 생길 때 민주하고 공화라는 말을 같이 쓴 게 전 세계 최초예요. 그리고 나서 유고슬라비아가 1년 후에 쓰고 쭉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화가 뭐예요? 공화? 다 대답하기 힘들죠. 근데 우리는 네이티브 코리안이기 때문에 무슨 개념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어떤 어려운 개념을 봤을 때 이게 네거티브한 건지 포지티브한 건지만 찾아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공화가 좋은 개념입니까? 나쁜 개념입니까? 좋은 개념이잖아요. 뭔가 좋은 개념이잖아요. 우리 뇌 속에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공화가 좋은 개념으로 박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조선왕 교실로 찾아봐야죠. 진짜 공화가 좋은 개념으로 쓰여 있는지 다 찾아오거든요. 진짜 좋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학계나 정치학계에서의 공화의 개념은 딱 한 가지 개념이었어요. 왕이 없는 상태. 반군주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공화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의원들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다. 신하들이 통치하는 사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민주주의 할 때 앞에 민자는 백성민자예요. 뒤에 주자는 주인주자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할 때 민주는 100년 전까지 왕이었습니다. 한자문화권에서 백성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뀐 게 100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백성이 주인인 걸로 바뀌었죠. 공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 공화라는 개념은 원래 합중국을 나타내는 개념이었어요. 미국이라는 개념. 근데 그게 바뀌고 바뀌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위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뭐 이탈리아 반도의 여러 피렌체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로마 시대의 키케로까지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70명, 100명이 51대 49로 결정하지 말고 그게 정확히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옳은 법이어야 된다는 게 공화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파일이 2개가 있을 텐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열어볼 수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아, 제가 주무관님한테 아까 부탁을 드렸었는데 12시쯤에서 여기 안 깔려있어요. 저희 밖에 계신 주무관님 많은 분한테나 제 추천 파일, 왜냐면 이제 그림 때문에 설명 때문에 다시 그럼 우선 그거 틀어주시죠. 아니 이거 말고요. 작년에 유권자 페스티벌 혹시 오신 분 계세요? 네, 저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 그걸로 오셔도 돼요. 네. 네, 여러분들 제 2가지 가치에 대해서 제가 본론에 얘기를 하고 아마 끝낼 텐데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음주가 금지되어 있긴 한데 밖에 나가면 다 술집이거든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비틀거리지만 않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2가지 개념으로 아마 마지막에는 모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대표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 비례대표 들어봤어요? 네. 그래도 뭐 김수민 의원님이나 뭐 이렇게 젊은 분들 막 청년 비례대표, 청년의 목소리를 내겠다 막 그러잖아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청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선거랑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 목소리를 내요. 그러면 30대 목소리 내요. 40대 목소리 내요. 50대, 60대, 70대. 여성 목소리 내요. 남성 목소리 내요. 학력이 높은 사람 목소리 내요. 낮은 사람 목소리 내요. 직업이 교수인 사람 목소리 내요. 어떤 사람 대학생 목소리 내요. 다 내면 우린 선거로 뽑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표죠. 어떻게 뽑으면 되죠? 통계학과 혹시 계신가요? 예, 통계적으로 그냥 돌려서 모집단하고 표본해버리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첨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웃기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나라가 그리스.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요. 맞잖아요. 그리스는 왜 민주주의의 핵심 국가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모든 공직을, 뭐 장군이라는 거 빼고요. 모든 공직을 추첨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주지 않고 돈도 안 들어요.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 그대로 추출해서 비례대표 그리고 뭐 국회의원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국민의 의사대로 진행하는 거 우리 국민의 의사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지 다들 생각해 보셨겠죠. 네. 이거 참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인사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한식 교수님한테 입법학도 막 배우고 그랬던데 그거 들어가서 아까 다 봤어요. 네,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저도 입법학회 했었는데 한 4년, 5년 전쯤에 교수님들이 한 20번 정도가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2004년도에 갑자기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가 폭증하거든요. 그럼 막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늦게 봤었는데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이때 뭐 공동발의 요건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폭증했겠다. 제가 손을 딱 들었죠. 아닌데요. 왜 폭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거 앞두고 이름 올리려고 90%는 맞았어요. 조금 다듬으면 되고 이유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공동발의하고 앉아있냐고요. 도장 받아보셨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도장 받으러 다니고. 저는 재정법 한 3개 정도, 개정법 한 40개 정도 발의를 했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 입법 과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회의 통과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발의된 거는 수백 개고. 근데 그 통과시키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본회의까지 다 진행되는 게.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국회법상 딱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국회법 특급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 아니에요. 잘못 배우고 있는 거. 국회법 95조가 있습니다. 본회의 수정안. 모든 절차 생략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안, 본회의에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저 반대입니다. 수정안 내서 거기서 투표할 수 있어요. 30인 이상 동의만 받아요. 그리고 50인 이상 동의 받아야죠. 예산이 부수되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하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언론에서 그 얘기만 하니까요. 더 재밌는 말씀 드려볼까요? 재작년,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국회 처음 이제 19대에서 20대 넘어갈 때 우리 헌정사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국회에 관심 많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뭐죠? 무제한 토론. 그거 필리버스터라고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해요. 법대 교수들도. 거짓말이에요. 두 개 완전히 다르게 얘기해요. 필리버스터는 법에 있지 않아요. 이게 관례예요. 우리는 국회법에 무제한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법률은 마지막 여러분 다 해보신 것 같은데 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률안 앞에
제한이유라고 붙인다고요. 다 아시죠? 나만 얘기하는 것 같아. 소외감 받는 거예요. 제한이유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필리버스터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의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도입이 될 때 뭐가 있을까요? 의원들이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활자로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필리버스터처럼 관습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법이에요.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만은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하세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그 선거로만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거를 통하지 않으면 권력을 지을 수가 없죠. 권력이라는 거는 권력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권력은 남한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기 싫어하는 남한테 구속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뭐 나를 위해서 청소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권력이에요. 그 권력을 갖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1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것도 살아있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국말, 다 지금 한국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한국말에 대해서 개념을 알기 시작하면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해놨는데 우선 차이점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학생 국회와 이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대학생 국회와 지금 여의도동 1번지에 있는 국회의 차이점이 뭐죠? 정확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느냐, 두 명한테 면접을 보고 선출이 됐느냐, 네, 뽑혔느냐, 그렇죠. 그리고 블로그 웬만하면 그거 막 이렇게 나 면접 본 거 짜증났어 이런 블로그는 처음에 대학생 때 쳤을 때 안 나오게 좀 어떻게 잘 협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대통령과 국회의 차이는 뭘까요? 대통령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국회는요? 300명. 300명은 우리 공직선거법 결표 제1호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요. 우리 헌법에 몇 명? 20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0일 이상 미만하면 합헌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걸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왜 한 명이고 국회의원은 이제 법률 용어로 합의제 의사결정, 다수로 구성되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은 그런데 왜 국회는 여러 사람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거기서 부쩍부쩍 싸우게 만들어놨을까요? 국민들이 심심하니까 막 보라고 막 바로 등장하고 뭐죠? 해머 막 하고 예전에 강기가 부영 공중부양할 때 제가 거의 있었거든요. 근데 막 해머로 막 찍더라고요. 근데 제가 국회검도회 회장이었는데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장이 4등분이 되더라고요. 막 잡아당겨가지고. 그래서 저도 몇 명 던지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죠. 이야 이거 심각하구나. 뭐 여야 떠나서 행동생 같은 사람이 뭐 장난 아니더라고. 뭐 아수 변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그런 극단적인 대립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 정말 싫고 국회의원 인턴부터 시작해서 보좌관까지 월급을 우리 돈으로 주고 있고 국회의원은 또 나름 세비라고 얘기해 월급이라고 얘기하는 세비도 막 주고 있고 심지어 유류비까지 지원하면서 이렇게 300명을 왜 끌고 가냐? 왜냐하면요 적어도 한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발견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더 많으면 안 되고 1000명, 2000명 안 되고 어느 정도 다수로 이루어진 사람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지방의회하고 국회는요 차이점이 뭐죠? 네, 정확하십니다. 지방의회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이거였어요. 법률안 제정권이 없어요. 헌법 제40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이 뭐다? 국회. 국회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 전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이라는 건 말씀하셨듯이 누구를 다 지배하죠.
우리 모두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300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200인 이상 구성되는 국회에 주고 있는 거죠. 합의제 의사결정인데 공통점은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대학생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되게 기대를 하는 게 혹시 여기 80년대생이 있으세요? 다 90년대생, 2000년대생들 계신가요? 저는 이 사람들 진짜 존경합니다. 90년대생, 2000년대생. 왜 존경하냐면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못했거든요. 저는 78년생인데 왠지 왕따 받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혼자 먹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야,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걔가 진짜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눈뜨기 시작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합니다. 우리 70년대생들, 80년대 초반생들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왜 안 하지? 그래서 이 선거하고 추첨이라는 거는 뭐 적을 거 없어요. 어차피 PPT에다 제가 넣어놨고 어차피 까먹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보고 뭐 말도 아니고 보고 할 건가요? 아,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선거하고 추첨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선거는 대의제의 무기인데 추첨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첨은 직접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추첨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원형이라고 얘기했던 그리스의 모든 제조들이 모든 사람이 아고라에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가지고 의사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들이 의사결정한 건 똑같은데 단지 대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추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사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하고 대표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고대로 솔팅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첨에서의 핵심은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야 돼요. 이거를 공공의 의사, wi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선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거는 수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딜리버레이션의 말이거든요. 심의, 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심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들어보셨죠?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저희 사무관님 뒤에 계시지만 선호집합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이글 스팬인데 하나 경기를 아무리 지더라도 나의 의견은 꺾이지 않아. 난 끝까지 하나 편이야. 정신적으로 되게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9회까지 보고 있어요. 그거는 선호가 변경되지 않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안보험을 들어야겠어. 하나는 들어서 더 이상 안 되겠어. LG로 갈아타야지. 라고 바뀔 수 있는 그거는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가지의 옵션이 있다. 우리 이제 저녁이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데 하나는 치킨을 먹는 거고 하나는 피자를 먹는 거다. 자, 한번 우리 해볼까요? 심심한데 잠도 오고. 치킨 먹고 싶은 사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자, 피자 먹고 싶은 사람 치킨 4표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 다 치킨 먹어 라고 얘기하는 게 머저리티 룰이죠. 그런데 되게 웃기잖아요. 이렇게 딱 결정하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런 정보가 투입되는 거죠. 야, 요즘 닭들 좀 문제가 있대. 조리독감이 창궐하고 있고 치킨 먹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의 선호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선호집합민주주의, 반대말은 수기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은 바로 공공의 이익이라는 걸로 수렴하게 되죠. 공공의 이익하고 공공의 의사가 좀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 선거연설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다 좋아요? 왜 박수를 안 치지? 예, 구두로만 증여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박수 치죠. 그런데 저 와이프가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 살림을 생각해야지. 100만원씩 주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게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은 적어도 공공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네, 다행이다. 어려워 보여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공공의 이익, 공과 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 저 사람이 확실히 문송이구나. 저 그림 거 보죠? 삐뚤빼뚤. 네, 보이실 겁니다.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공공기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대학 때부터 그게 되게 웃겼거든요. 공기관이면 공기관이지 왜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 이 노란색 공하고 뒤에 공자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라고 하거든요. 90년대생들에게 되게 아쉬운 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게 한자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한자는 다 아시겠지만 그건 다 한글 학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한글 학회 때 이름이 한글 학회야. 한글 뭐 교수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웃기죠. 그리고 막 한글 써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말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자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은 영어로 그냥 말씀드리면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이거 뒤에 공은 커먼이에요. 커먼. 근데 제가 국회 입법과정 표 하나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요즘 보니까 대학생들이 선거연수원에 와서 자꾸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우고 그래. 아 진짜 짜증나. 내 법을 만들 거야.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화장실 하루에 2번만 가는 법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준용 정무위원회 위원장, 예, 그렇죠. 정무위원장한테 어이 동생,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같이 동의해 줄 수 있어? 그러시죠.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장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의 공이 형성된 거예요. 이 공의 한자를 풀어보면 뭔가를 바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제사상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이 얘기 뭐냐면 이 공이라는 게 전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커먼센스 얘기하잖아요. 커먼센스가 우리말로 상식이잖아요. 우리 집단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장해요. 근데 반대편에도 그렇게 주장하죠. 이건 인권침해다. 어떻게 화장실을 2번만 가냐. 당신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해서 반대 법률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상임위로 가요. 그냥 막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뭘 기준으로? 이 퍼블릭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싸우죠. 그러니까 제가 논문이나 아니면 책을 많이 봤는데 철학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철학 교수들은 얘랑 비한관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퍼블릭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유구한 전통상, 조선시대부터 시작돼요. 이걸 우리가 대의명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의명분은 내게 맞아. 아니야, 내게 맞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되는 게 어떤 상황으로 끝난다? 이건 지금 우리가 공공이라는 리퍼블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대립이 막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거가 마지막에는 머지어리티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죠. 서울대학교의 최송화 교수님이라고 공익론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공익론 책을 읽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은 발견되거나 결정된다. 이렇게 한 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찾아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글쎄 나도 독일 책을 이러시더라고요. 독일 책을 봤는데 그렇게 진짜 써 있는 거예요. 고민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법률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법률이 대부분 공공의 이익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습기 살균제. 발음은 안 나오겠지만 전문가 도움 받으면 어떤 정도가 더 위험한 짓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차 타실 때 안전벨트 매세요. 이거 공공의 이익이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 발견돼요. 그런데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17대, 18대 그렇게 사립학교법, 그리고 18대 그렇게 미기업, 해머 등장하고, 빠로 등장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진정들 하시고, 이제 서로가 공존될 수 있을 만큼 토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결정된다. 뭘로? 본회의 투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국회법 보면서 패스트트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법안이 빨리 진행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야가 동의하면 법안은 빨리 처리됩니다. 제 선배가 대검에 있다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가 있는데 이번에 사람안전법 통과됐잖아요. 작년 말에. 그걸 자기가 사인하는데 손이 떨리대요. 조문이 200개가 넘는 걸 했는데 왜? 하루 만에 그렇게 통과되고 법사위에서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왜 빨리 하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다 통과가 돼요. 뭐 공공이익은 담보할 수 없겠죠. 그렇게 통과되는 거는 다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정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고 그런 법이 그 법에 붙여서 싹 통과되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투트랙으로 가서 정말 중요한 법들은 마음껏 싸우라 이거예요. 6개월이고 얼마고 싸워. 그걸 저는 이제 수기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트랙은 수기법률이라고 해서 국회 지금 상임위원회 다들 소속되어 있는 걸로 계시지만 그 중에서 국회에서 노는 상임위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정보위원회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 오! 아니에요. 농해수위? 농해수위가 얼마나, 농해수위 해봤어요? 농해수위 짱이에요. 농해수위 선물 얼마나 갖다 주는 거예요? 마사회 말 탈 수 있어요, 좋아요. 다 모르죠. 전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우리나라 딱 2번 열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할 때 하루 열리고.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장 다 껴요. 전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석할 수 있는데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전원위원회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다 와서 6개월 동안 떠들어라 이거예요. 수기법률안. 그리고 나머지는 민생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발견되는 법률안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그게 발목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있죠? 모든 입법 과정이 정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때려치고 있고 완전히 다른 트랙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빨리 가자. 못 가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수기를 통해서 공공이익을 발견해야 되는 법률안이 빨리 가는 게 문제. 제가 법사위 할 때 하루에 200번까지 통과시켜봤어요. 하루에. 그 좁은 방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회의에 올라가면 자기 상임이 아닌 사람들은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음 봐요. 그러면 어떡하죠? 옆에 형한테 물어보고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론이 어떻게 돼? 찬성이야? 글쎄, 나도 알아볼게. 전화하죠. 카톡.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찬성이래. 찬성이란다.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우리가 수기를 위해서 의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 위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드렸던 자유의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어요. 빨간색으로 쓰겠어요. 이 자유라는 게 예전에는 뭐 이시아 벌린이라는 사람이 자유를 2개로 구분했거든요. 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의 자유가 있다는 걸 공화주의자들이 미국의 공화주의자들,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군대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군대에서 작업 많이 하잖아요. 작업 진짜 많이 했는데 막 삽질을 합니다. 삽질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중위나 대위쯤 되는 사람이 야 이제 휴식 시간이다. 저 뒤에 와서 담배 펴라. 그러면 담배 펴요. 지금까지의 자유는 간섭이 있으면 자유가 침해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 법이 청년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간섭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 침해됐다고 예전에 자유의 개념을 이해했죠. 그런데 그 이외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내 자유시간이잖아요. 내 자유일 거야. 간섭은 없어. 안 자유롭잖아요. 왜냐하면 난 군인이니까요. 타령하면 총 맞으니까요. 이거는 간섭은 없는데 지배가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외거노비, 솔거노비 있는데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서 외거노비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주인이 간섭도 안 해. 찾아도 안 와. 그러다 갑자기 나 기분 나빠져서 너 팔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이 노비는 자유로운가요? 자유롭지 않은가요? 간섭은 분명히 없었죠.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지배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자유가 그래서 비지배 상태의 자유가 된다. 어떤 사람부터 자유냐? 가장 큰 게 정당이죠. 야, 나 너 공천 안 줄 거야.
이거는 간섭이 아니라 지배라는 거죠. 당론 따르지 않으면 공천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지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거면은 우리나라에 정당이 2개만 있으면 돼요. 여당, 야당. 가장 효율적이죠. 그러면 법률안은 어떻게 처리해요? 누가 그러시던데 지지율 대비 69대 40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돼요. 100개 법률안 중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당에 투표하는 것도 투표하는 거지만 우리는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국회를 갖고 있어요. 뭘 위해서? 입법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될 경우이기 때문에 대의제의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이 있죠.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지역 국민들이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얘기하고 나서 안 들어줬다고 야 안 되겠다, 쟤 찍으면 안 되겠다. 내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익단체 자본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뭐 민주시민 교육 한참 사람들만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핵심은 판단력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어제 저녁인가? 제가 주차를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정면 주차 하셔야 되는데 왜 뒤로 되셨어요? 저는 95년 면허니까 몇 년 됐냐? 한 24년 동안 운전했는데 정면 주차가 그렇게 어려워. 차를 이렇게 돌려서 되는 게. 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수목이 죽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뜬 거죠. 수목이 죽는다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제가 정면 주차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져오시지 않는다면 제가 주차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넌 진짜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그분이랑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3명인데 대 어려요. 10살, 7살, 4살인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에 저기 게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엄청나게는 아니구나. 저희는 아파트에 열을 몇 가구밖에 없어서 그 경비하시는 비용으로 한 달에 거의 20만 원을 매 세대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쓸었어요. 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저희 애들 미끄러지고 사람들 미끄러지니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내 업무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죠. 이게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업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력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느냐, 요즘 뭐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생각을 잘 안 하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요즘 용어 중에 이거 되게 좋던데 영업당한다고. 네, 영업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영업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거 파일이 왜 이러지? 자,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내볼게요. 어떤 대표가 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교수님들도 이런 종문이 있었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헌법 제46조 제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되어 있으면 이게 자유이익이에요. 나한테 내가 뽑아준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내가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자유이익이거든요. 비지배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원래는 엄청나게 확대되어 있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우리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찬반을 선택을 할 때 내 맘대로 하는 게 원래 자유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기소유이익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헌법은 제한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도 이게 국가이익에 반대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지역구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의원이 다이나주기 위해서 300억 예산 확보했다고 막 플래카드 걸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플래카드 걸면 밑에 또 걸리죠. 네, 뭐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 자기도 했다고 막 얘기하죠. 도대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니 비용 대비 편익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300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쪽지 예산을 집어넣는다? 반헌법적인 행위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지켜지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각각 200명, 300명 개별 국회의원이 스스로 생각하고 국가이익에 우선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법률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데이제를 포지셔닝해서 처음에 1800년대 미국 컴파트 만들었는데 이게 정당이 침해하고 지역구민이 침해하고 자기 사익이 침해하고 이러니까 막 훼손되는.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느냐 하면 추첨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한번 살려보자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다 비집의 상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정당으로부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상향식 공천 그게 다 이런 논의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제 논리입니다만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소선거구제보다는 당연히 대선거구제가 나은 거죠. 이런 논리들을 계속 개발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학자인데요. 예, 만나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들어가셔서. 루돌프 폰 예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헌법학자거든요. 뭐 독일에서는 공법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제가 없는 법을 타지 않는 것이며 비춰지지 않는 틈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강제력에 있는 법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 볼 거야? 라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거중 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 배우신 분들, 아까 그 법대생 두 분 계셨지만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사또라고 그러면 딱 얘기하는 거죠. 준용 학생한테 미안해 맨 앞에 있어서 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준용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내가 입증해요. 안 그러면 어떡하죠? 네, 태형이나 뭐 이런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 근대헌법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된 거죠. 그래서 이걸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얘가 잘못했다는 거를 검사가 입증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죄예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입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워요. 그걸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해결책은 저는 거중 책임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일한 게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떠한 법률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 이익을 훼손된 행위를 계속한다. 그랬을 경우에 경영상 배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상 보면 어떤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떤 CEO가 새로 와서 막 돈을 빼먹고 회사에 잘못된 걸 막 만들어요. 그럴 경우에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죠. 우리 형법은 일반적인 배임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업무상 배임죄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거죠. 공무상 배임죄. 추가해서 처벌을 하자. 그래서 이거의 입증 책임은 내가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서 했다라는 건 누가 책임지게 하다? 거중 책임을 전환시켜서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로스쿨에 형법 교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얘기를 했더니 야, 현실적이긴 한데 걔네가 그걸 만들겠냐. 이 얘기가 되게 핵심이죠.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법치주의 하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근거돼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 제머리 못 박는다고 국회의원에 관련된 부분 잘 통과가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마 제가 그 신진학 수상 받은 게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비례대표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 기관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연구자로서 비례대표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데 내가 지지정당 없음 아니면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짜증나 빨간색으로 X 치고 나오면 그 표가 계산돼요. 무효표예요. 그러면 유효표 중에서 득표율로 나눠서 어떻게 되죠? 의석을 배분받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지 정당 없음을 하나 넣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점수를 자기가 정합니다. 공직선거법 별표 개정을 통해서. 별표도 법의 일종이거든요. 입법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의원들이 300명으로 늘리든 400명으로 늘리든 500명으로 늘리든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에서 지지정당 없음이 있고 그 중에서 25%가 빠지게 되면 비례대표 100명 중 25명을 국민의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국민주권이라고 저는 주장했거든요. 지지 후보 없으면 가능해요.
우리는 상대 다수 대표제라는 걸로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출마하더라도 이 상대 다수라는 건 50%가 안 되더라도 1등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30%만 돼도 내가 국회의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지 후보 없음란을 하나 넣어볼까요? 그러면 지지 후보 없음보다 1등한 사람의 그 득표율이 적으면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자기네가 밀리더라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 솔깃하죠. 제가 이걸 2014년부터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일본에서 진짜로 한 거예요.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지지정당 없으면 답이 나왔어요. 제 논문을 봤나 봐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게 혁신적으로 사고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 의사는 왜 반영이 안 되라는 거죠? 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 나 이 사람 국회의원 되면 싫어. 다 싫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한 80% 90% 이상은 찍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서 이걸 찍었는데 어떻게 된다? 국회의원 대가 줄어들었어. 네, 투표율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하나 정리를 해보죠. 인치하고 법치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맨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걸 인치라고 한다면 법이란 픽스되어 있는 걸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치의 핵심은 당연히 법이고,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비용을 들여서 의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서구 사회 그리고 뭐 한국 사회 막 비교를 하는데 저는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계약 얘기인 것 같아요. 헌법학자가 계약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여러분 인어공주 얘기 아시죠?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녀에게 뭘 팔았죠? 목소리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이렇게 재자 인어공주가 막 시기하나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목소리 내놓으라고 장난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하고 막 길거리에 들어오고 그러나요? 안 해요. 오케이. 계약상 끝.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햇님 달림 얘기하시죠. 햇님 달림은 그러니까 뭐 엄마를 막 호랑이가 잡아먹고 나중에 애들한테 갔는데 뭐 오누이한테 갔는데 뭐 손 이렇게 밀가루 묻혀서 이렇게 하고 그랬다가 뭐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거 타고 올라가다가 개들은 올라가서 햇님과 달림이 되고 뭐 호랑이는 떨어져서 뭐 이렇게 뭐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대가 빠졌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쌍한 호랑이 왜 죽이냐고요? 부양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맥락이 없어. 왜 그 절대자라는 사람이 얘네는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어떤 계약 관계가 있길래 얘네를 살려주고 어리다고? 아닌 것 같은데. 호랑이 상황을 설명 안 해요. 얘는 왜 죽여? 소녀 가정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걔네 잡아가지고 뭐 아픈 노무한테 줬을 수도 있고.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국의 사회. 근데 이게 정확히 진행이 돼야 실질적으로 선진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신뢰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명제에 여러분들이 맞아. 적어도 쟤네가 툭탁툭탁 싸우는 거는 지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야 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부터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죠. 맞나요? 이 신뢰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신뢰부터 시작해서 신뢰로 끝났는데요. 만약에 이 신뢰 형성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 뭐 상황이 변하겠지. 이 상황에서 더 좋은 정치인들이 나타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안전띠 안 맸거든요. 그런데 안전띠 매고 나서 확실히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를 디스하면 아버지가 싫어했을 텐데 약주 드시고 운전하고 왜 나왔어? 하고 막 차 다 긁혀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처벌 안 받았거든요. 처벌이 등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사장님이랑 잠깐 담배 피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법률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핵심적인 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대표자들에게 강제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아가야지만 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익이 존재하고 안녕하세요. 저희 과기점이 소속되어 있는 최순호라고 합니다. 문득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를 우선시하지만 민주주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의 이런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수렴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하죠? 우선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이 뽑는 이유가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생각을 한 결과 대단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판사 얘기 같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이제 그 판사들이 배가 고프면 좀 형벌을 높게 주고 배가 부르면 이제 좀 무죄 판결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시키자. 그랬더니 그 예측 결과가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정치를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맡겨서 일단 기술 독재, 테크노프레스로 가는 거예요? 아주 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AI와 데이제라는 논문을 썼거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대로 공공이익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밝혀내는 사람이 AI라면 정치를 AI한테 시켜보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AI의 핵심적인 개념이 편향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AI에게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얘가 완전히 편향적인 결과가 나와요. 다른 거를 떠나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틀면 저 맨날 피크폭만 나오거든요. 아기잖아요. 애들 그것만 틀어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는 유튜브에 따라서 추천해주잖아요. 그게 편향성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미 편향성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필요하시면 제가 논문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면 AI와 공익 문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익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죠. 어떤 게 공공의 이익인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제를 만든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화 토론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발견해내고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속돼서 행위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른 분 계신가요? 저기 앞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뭐 떠버리야? 네, 저는 국방위원회 김동현입니다. 어디요?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해주세요. 말씀하신 딱 강의 되게 잘 들었고요. 데이제 관련해서 약간 논조가 데이제가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그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부정확한 그런 정보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좀 이런 점을 봤을 때 데이제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데이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제가 원래 퓨어하게는 진짜 가장 최상의 제도로 기획된 제도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구상은 그러하였는데 그 이외에 예전의 정당은 매우 터부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800년대, 1900년대에 만들어낼 때는. 근데 이게 우리 헌법이나 아니면 다른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에서 용인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변화들이 바뀌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의 핵심은 그거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에는 양심이 딱 3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두 번째는 제가 46조 2항 소개시켜드렸죠. 그거랑 법관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AI의 편향성 말씀드렸지만 AI에 의해서 실제로 판결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로펌에서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IBM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런칭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바로바로 찾는다는 거죠. 법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공이익을 잘 찾아낸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향성 문제 분명히 생각할 필요 있다. 근데 법관의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한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헌법의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사실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것부터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법하고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지 않으면 양심에 의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니까. 양심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본 말을 이제 한 건데 그건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용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 사항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재판의 경우에 양심을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예, 말씀하시죠. 14시간이 늦어져도 괜찮잖아요. 밤 맨날 먹는 건데 뭐. 네, 서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안 좋으셔도 되겠네요. 교육위원회 한규민인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지정당 없음에다 투표를 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역구에서. 아니요, 비례대표. 그 지역구도 이제 그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 없음을 체크하면 그 지역구에 후보를 그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럼 그 지역구에 사는 주민분들의 이익이나 의사가 어떻게 의회에서 대변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역구에 의해서 뽑는 것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 대표성이라고 해서 뭐 얘기하잖아요. 뭐 동작구의 아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동작구의 아들은 엄마의 아들이죠. 동작구의 아들을 자꾸 얘기하면 지역 대표성이라는 거는 옛날 이게 정말 핵심적인 개념인 게 말씀 잘하신 게 지역 대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개인이 없어요. 집단만 있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의 지역이익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개인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한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 대표성하고 투표의 등가가치 평등이라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2대1, 3대1에서 2대1로 줄이고 있는 1대1로 가는 그게 저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잖아요. 지역의 대표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미 지방선거를 통해서 켜켜이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뽑아내느냐의 문제에 더 저는 중점을 줘야 된다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나 아니면은 지지정당 없음이나 지지후보 없음으로 막 사람들을 줄여가도 200인 이하로 되면 위헌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투표율이 높은 대로 살려준대요. 네. 제가 구상한 아이디어는 그랬습니다. 저기 아까 손 듣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과학기술정보방송 자기가 어디 소개되는지 모르고 저보고 말씀하시네요. 네, 박희정통이. 광희정통이 김선우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공익으로 시작해서 공익으로 끝을 맺으셨는데요. 혹시나 이런 정치인들이 사익을 추구하다가 네.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나 그런 혼란 같은 거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거기서 해결을 했었던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역구에 예산을 땄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이익하고 상충할 때는 어느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고 헌법에 국가이익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명 다니지도 않는데 다리 100억 주고 놓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학생이 2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실내 체육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화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 한정된 재화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는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분만 더 봤죠? 자, 없으신가요?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마 의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명함을 드렸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